광해군은 오해받고 있는가? 17세기는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의 시기입니다. 17세기 동아시아의 특징은 전환기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되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가문이 멸망하고 도쿠가와의 에도 바쿠가 들어섭니다. 지배자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부문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제정세의 변화부터 보도록 하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다이묘들이 둘로 갈라져 내전을 벌입니다. 도요토미의 비서격이었던 이시다 미스나리가 끌어들인 세력을 서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뭉친 세력을 동군이라 부르지요. 임진 전쟁에 참전한 다이묘 중에서 고니시, 우키타, 시마즈는 서군으로 가담했고 가토, 구로다, 도도는 동군에 합류했습니다. 두 진영의 주력 부대는 세키가하라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동군이 승리합니다. 패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가문은 에도 바쿠우를 세운 후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합니다. 에도 바쿠우는 조선과 다시 수교를 맺지요. 임진전쟁은 도요토미가 일으켰고 도쿠가와는 참전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조선도 수교에 동의합니다.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 위협을 덜고 무역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명나라는 쇠약해졌습니다. 임진전쟁에 지출한 막대한 경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습니다. 임진전쟁 전후의 황제 만역제는 역사에서 손꼽을 정도로 무책임한 황제였습니다. 그 틈에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세력을 규합해서 후금을 세웁니다. 동아시아의 판도가 빠르게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조선은 이제 북쪽 국경이 불안해졌습니다. 임진전쟁을 겪은 조선의 피해는 막대했지요. 인구도 줄고 세금을 거둘 경작지도 감소했습니다. 17세기 초의 조선은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세자 시절에 매우 유능했고 임진전쟁 때 선조를 대리해서 현장을 누비고 다녔죠. 그래서 붕당을 초월해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즉위한 후에 폭군으로 변해서 독주하다 쫓겨나는 비극을 겪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광해군은 선조의 서자였습니다. 형인 임해군이 있었으나 그는 워낙 무리를 많이 일으켰기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조가 뒤늦게 적자인 영창대군을 얻은 것입니다. 집권당인 북위는 이 문제로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집니다. 광해군은 임진전쟁 때 보여준 능력이 있었기에 대북을 비롯하여 서인과 남인의 지지를 고루받아 즉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해군이 받은 스트레스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권력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광해군은 형인 임해군과 동생인 영창대군을 귀양 보내서 죽게 만들고 계모인 소성대비를 유폐시키지요. 권력은 비정한 것이지만 조선에서는 경쟁자를 보살펴준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태종은 2차 왕자의 난 때 친형인 이방간을 죽이지 않았고 왕위에 오른 후 전임자 정종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세종은 인격 파탄이 심각했던 친형 양녕대군을 따뜻이 감쌌고 성종도 왕위 계승 후보였던 월상군과 제한대군을 우애로 대했습니다. 이런 선례를 놓고 보면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죽게 만든 것은 비판받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유교 사회에서 모친을 유폐했다는 것은 반정의 명분으로 충분했습니다. 폐모는 대북에서도 원로인 기자헌이 반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광해군은 이에 반대하는 원로 명신들을 유배 보냅니다. 또한 재위 기간에 많은 옥사를 주도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를 죽여서 서인과 남인의 지지를 잃었지요. 거기에 집권 세력인 대북은 골북, 중북, 육북으로 분열했기에 광해군의 기반은 약해졌습니다.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 광해군을 지탱해줄 세력은 미미했습니다. 물론 광해군도 할 말이 있겠죠. 광해군은 어린 영창대군을 당장 겁낼 필요는 없었지만 광해군 사후에 광해군의 아들과 영창대군 사이에 권력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은 컸습니다. 광해군은 수양이 단종의 자리를 빼앗은 선례를 두려워했지요. 성종 때 월상군은 욕심이 없었고 제한대군은 바보였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이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바보짓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것이란 추정도 있는데요. 왕이 승계에서 벗어난 사람은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성대비는 영창대군 앞으로 재산을 크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세력을 모으기 위한 준비로 오해되기 좋았습니다. 그 점에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제거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란 의견도 있습니다. 광해군을 옹호하는 사람은 인조 반정이 아니라 개해 정변이란 표현을 쓰지요. 광해군의 악행은 서인 정권의 조작이며 광해군은 유능한 군주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유능했다는 주장은 영화와 드라마가 빚어낸 착각이란 재반론도 있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광해군은 폭군 맞습니다. 광해군의 업적으로 꼽히는 것이 대동법, 동의보감 편찬, 양전사업, 중립외교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동법입니다. 조선은 세금 제도로 중국에서 들여온 조용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후기에 양세법으로 바뀌고 명나라 때 일조 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한반도에서는 계속 조용조였습니다. 조용조는 백성이 조세, 부역, 특산물을 감당하는 것인데 특산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폐단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 쌀로 내자는 제도였습니다. 광해군 때 시행되었기에 광해군 업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재상이던 이원익이 주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신하들의 지속된 건의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이후 대동법은 인조, 효종, 현종을 거치며 정착되었습니다. 광해군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보감 편찬인데 서적 편찬을 명한 사람은 선조입니다. 동의보감이 완성된 시기가 광해군 때일 뿐이죠. 동의보감 편찬은 선조의 업적이라 봐야 합니다. 혹자는 선조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했던 허준을 광해군이 구원했다고 하는데 왕이 죽으면 어인은 형식적으로 유배되었다가 금방 복직되는 것이 관례였으니 특별히 광해군의 업적이랄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양전 사업입니다. 임진전쟁 때 사라진 토지대장을 복구하여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사업인데 앞뒤의 왕들도 시행했던 일입니다. 선조의 개미왕전, 인조의 갑술양전이 그것이죠. 인조가 갑술양전을 했다고 후세 학자들이 인조를 유능하다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행정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립외교인데요. 외교만큼은 광해군이 잘했습니다. 다만 부풀려진 부분은 있네요. 후금이 강성해지자 명나라는 조선에 출병을 요청합니다. 조선은 임진전쟁 때 명의 도움을 받았기에 거절하기 어려웠죠. 집권당인 북인도 친명 정책을 부르짖었지만 광해군은 떠오르는 강자인 후금과 싸우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장수 강홍립에게 싸우는 척하다가 상황 봐서 항복하라고 밀지를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중립외교라고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루 후 전투에서 강홍립의 조선군 13,000명 중에 대략 10,000명 가까이 전사합니다. 나머지는 포로가 되어 노역에 시달리다 죽고 2,700명만이 조선으로 귀환합니다. 전쟁에서 보통 3분의 1이 전사하면 괴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점에서 광해군의 밀지는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업적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외교에서의 광해군의 업적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내치였습니다. 광해군의 과오 중에 가장 큰 것은 백성을 착취한 것입니다. 광해군은 대규모의 궁궐 여러 채를 연이어 짓습니다.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백성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참고로 임진전쟁 후 선조 때는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 백성 부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광해군의 민생정책은 선조보다 못했던 거죠. 광해군은 군량을 빼서 궁궐 축적 비용으로 전용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파병 대가로 병사들을 위해 쓰라고 많은 은을 보냈습니다. 광해군은 그 은을 자신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이 시기의 국방은 선조 때부터 활동했던 정충신 장군의 노력 덕분에 유지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을 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그 왕 대가 아니면 다음 대라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진시황의 만리장성,
수양제의 대우나 서태후의 이화원이 좋은 예고요. 프랑스 루이 14세가 지은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비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 결국 루이 16세 때 혁명의 원인이 됩니다. 조선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것 때문에 경제에 타격을 받았지요. 광해군의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광해군 초기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능하고 청렴한 신하가 많았습니다. 광해군은 그들을 내쫓고 이이첨에게 힘을 실어줬고 상궁인 김계시에게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상궁인 김계시가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저지릅니다. 정치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광해군은 신하들과 의사소통이나 배움의 자리인 경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영조를 제외하면 왕의 경연 참여와 인품은 거의 비례합니다. 광해군은 조선 내내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상군으로 격화된 단종과 역적으로 몰렸던 정도전, 성산문 등이 복권될 때도 광해군은 폭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순종 시절에는 화합 차원에서 정인홍, 윤유 등 서인 정권이 이를 갈던 정적마저 복권되었다는데 말입니다. 광해군을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물은 20세기 일본의 식민학자 이나바 이와키치입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에 일본이 조종하는 괴뢰 정부인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 대륙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선과 만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조선인이 중국을 멀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광해군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도 좋았고요. 광해군을 위대한 군주로 추켜 올리면 광해군의 수탈과 사륙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텐데 그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을 겁니다. 광해군을 미화한다고 모두 식민사학자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영화와 드라마 때문에 광해군이 부각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조금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연산군을 미화하는 작품은 없는데 광해군을 미화하는 작품은 여럿인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광해군 다음 왕이 인조라는 것이 결정적이죠. 인조가 최악의 암군이다 보니 광해가 나았다는 의견이 통하는 것입니다. 인조 반종으로 들어선 서인 정권이 조선 말기까지 집권해서 조선 멸망 원인으로 지목되니까 상대적으로 임진전쟁 때 영웅이던 광해군과 북인이 재조명되는 것이고요. 만약 광해군 다음 왕이 태종이나 세종이었다면 광해군 재조명은 어림없었을 겁니다. 윤리관이 바뀐 것도 원인입니다. 선조가 뒤늦게 중전을 새로 맞이했기에 계모의 나이는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렸습니다. 요즘은 9살 어린 계모에게 효성이란 단어를 쓰기가 낯간지럽죠. 그래서 광해군이 계모를 유폐시킨 잘못이 체감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정받기 어려운 폐륜이었죠. 인조도 능양군 시절에 폐모에 찬성했다는 반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조가 더 나쁜 사람이란 근거지 광해군이 잘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두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광해군과 인조는 둘 다 조선을 망친 인물이지 어느 한쪽이 문제라고 다른 쪽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33년 스탈린 치하의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홀로도모르를 겪었습니다. 스탈린의 그릇된 정책 때문이었죠. 그 뒤 히틀러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방군을 기대했지만 믿음이 깨지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히틀러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스탈린의 소련군이 히틀러를 물리치고 폴란드로 들어왔습니다. 소련군이 해방군이었을까요? 소련은 그 후 폴란드를 40년 넘게 위성국으로 조종하지요. 정리하면 히틀러도 스탈린도 똑같은 악마라는 겁니다. 광해군과 인조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고 인조는 암군입니다. 둘 다 조선을 망친 장본인입니다.